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하는 주불리 김병주의 이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 취임 후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전망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전문가 별이 4개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예, 의원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주요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지명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를 두고 반 트럼프다, 또 미국의 귀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각을 구상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바로 미국의 귀환이죠.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망가진 미국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출신의 베테랑들을 두루 배치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파격 배치했었다면 바이든은 전문성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별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때보다 핵심 참모들의 전문성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외교안보 쪽의 인사들에는 어떤 인물들이 배치되었을지 대표적으로 주요 인물 3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에 대한 인물 브리핑입니다. 오스틴은 1953년생, 올해 나이 67세입니다. 키는 198cm로 엄청난 거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75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육사 31기급입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과 같이 사성 대장 장군 출신입니다. 이번에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흑인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의원님, 반대 여론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역임한 미셸 프로노이가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유력시 됐었죠. 하지만 프로노이가 지나치게 방산업체들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스틴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려면 의회의 특별 휴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 절차까지 잘 통과해서 최종 낙점이 된 것이죠. 이로써 미국의 최초의 유색인종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미군의 높은 인종장벽을 이제 넘어서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인데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네, 오스틴의 이력을 보면 미국 육사를 졸업한 뒤 대대장관, 사단 작전참모 등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전에서 제10산악 보병사단 사단장, 이라크전에서는 18공정 군단장으로 참전했었죠. 또 2010년대 중반에는 이라크 미군 사령관으로도 활약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냉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실전을 많이 치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흑인 최초로 미 중부 사령부 센트럴 커맨드의 사령관직을 역임하기로 했는데요. 아마도 야전 사령관의 면모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정책 능력까지 갖추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 한미동맹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로이드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지명됐을 때 우리로서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스틴이 이전까지 우리나라와 관련해 아무런 경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인준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스틴은 인사청문회에 맞춰 상원군사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 기간이 종료된 후 홀드된 상태죠.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계속 표류돼 왔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측이 제시한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스틴이 조기 타결 추진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또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일단 오스틴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했죠.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동맹과 일관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해 나가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그리고 북한과의 상황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별점으로 매겨주신다면요? 저는 좀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한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적게 매긴 거 아니에요? 저는 14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주시네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틴은 한국과 관련해 별다른 경험은 없지만 국방부 부장관에 캐서린 힉스가 내정이 됐잖아요. 캐서린 힉스는 미 국방부 전략기획전력 부차관이자 국방부 정책수석 부차관을 지낸 인물이죠. 이번에 여성 최초로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대테러나 국가안보, 국방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대북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대북 정책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 부장관이 됐잖아요. 그만큼 오스틴을 보완하면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앤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입니다. 앤토니 블링컨은 1962년생입니다. 원님랑 동갑이죠? 예, 동갑이죠. 올해로 60세, 예. 그리고 하버드대 학사, 그리고 예. 콜롬비아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1993년에 국무부 유럽, 캐나다 차관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이후에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또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경력을 쭉 훑어보니까 또 외교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못지않은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으로 7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유럽 및 캐나다와의 외교 문제를 도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 부통령실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부장관까지 굵직한 외교 보직을 차례로 역임했죠. 특히 블링컨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관련 문제를 다뤄왔어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로 이란 핵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북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톱다운식 기조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블링컨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압박과 제재를 높이는 것이 유효할지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계획이 유효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더욱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와도 전혀 다른 대북정책 접근법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링컨은 북핵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모든 정책을 백지 상태에서 차근차근 검토하되 이전 정부에서 실수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어떤 창의적 해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란식 해법이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선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을 취해왔죠. 그런데 브링컨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만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단계별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차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블링컨이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국무부 산하에 동아시아 태평양국 차관보 예. 대행을 맡기로 되었다고요. 먼저 성김 대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성킴 대사는 서울 태생의 한인 1.5세로 북한과 북핵 문제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이죠. 그동안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사 외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도 거쳤는데요. 필리핀 대사 재직 때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의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회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성킴 대행이 최종 임명될 경우 한국 사정이 밝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성킴 대행이 맡게 될 동아태 차관보라는 직위는 어떤 자리인가요? 네,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외교 현안을 담당하는 자리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이슈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성킴 대행이 정식 임명이 되면 백악관 아시아 정책 차르로 임명된 커트 캠벨, 또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등과 호흡을 맞춰서 바이든 행정부 북핵 협상에도 관여하게 되겠죠. 다음은 국가안보 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 굉장히 젊은 피네요. 네. 1976년생, 올해 46세로 역대 최연소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던 시절 측근으로 활약을 했고 또 당시 젊은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일대와 옥스퍼드대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외교안보 쪽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제이크 설리반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참모였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도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미 외교적 능력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설리번은 한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1년에도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방한했었고요. 2013년에도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블링컨과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국과의 여러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핵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시 트럼프의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의 접근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장단기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핵 확산 감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ICBM 또 SLBM 등을 억제하면서 동맹국들과 공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이에 대해 중국이 안보 보장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중국이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중국 입장에선 북핵 문제에 그렇게 적극 나서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죠. 미국이 얼마나 중국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그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미국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일제히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공세 기조만큼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정책만큼은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자 군사적 위협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한국, 미국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라인을 좀 이렇게 재개편하는 등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비춘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겨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 의지를 밝힌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소웅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 또 우리나라로서 어떤 노력을 좀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미국이 코로나19와 경제난에서 여러 시급한 현안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오늘 짚어본 핵심 인사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겠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바이든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로서 유리한 판을 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주불리 김병주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